자, 이번 시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판례도 없고 간단해요. 그냥 공식 몇 개 딱 루틴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는 절대적 무효에는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절대적 무효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 그중에 대표적인 값이 이중매매 적극 가담이라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세 번째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하나 예시값으로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민법 조문이랄까요? 딱 정해진 루틴 그대로 출제가 빤하게 정해져 있는 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일단은 어떤 법률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냐라고 하는 거. 요건이라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공박 플러스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 어떻다? 이것을 불공정한 법률 행위. 공박 때문에 현저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 행위를 체결했다면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바로 무경험 플러스 무경험 때문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이것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 세 번째, 경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해서 무효,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해서 이제 여기서는 물어볼 게 없으니까 용어의 정의 가지고 구성을 해서 공박, 자, 그 형편이 곤궁한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박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지금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이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을 하게 된다. 여기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그 사람은 전 재산이, 자, 토탈 해봤자 2,000만 원 갖고 있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테고, 100억이 갖고 있는데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해서 물건을 팔거나 5천만 원짜리 물건을 1,000만 원에 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심리적으로 좀 소심한 사람이라서 초조해하고 등등 하면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핵심 요소는 공박의 범죄는, 자, 물리적으로 공박이라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심리적 원인에는 공박도 포함된다. 두 번째, 무경험 때문에 바로 현저하게 균형을 잃으면 이걸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이라는 것을 무경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 문제짜리, 경솔은 거의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살 더 붙여서, 자, 공박이라고 하는 거, 무경험, 경솔 관련해서 대리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사안이 이런 식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X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대리인 을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 대리인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 자체한테는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가 전개가 돼야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대리인이 일정한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대리 행위에 있어서도 공박, 무경험,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이런 게 들어가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될 것인데, 이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경솔과 무경험이라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리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 경솔이라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면 이렇죠.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는 공박도 포함하고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고, 자, 바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세 번째,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자, 급부와 자,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전 불균형의 존재 여부는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가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자, 어떤 물건이 5천만 원짜리 물건입니다. 시가가. 근데 공박 또는 무경험 때문에 1,0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원래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한 1,500짜리였어. 근데 2년 지나서 5천만 원짜리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뭘 주장을 할 수 있다? 바로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어떻다 판단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무효 같은 경우는 아무 때고 무효를 어떻다 주장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0년 지나면 어떻다 취소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누구한테 땅을 팔았어. 얼마? 1억에 팔았는데 한 10년 지나가 보니까 땅값이 20억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뭘 주장할 수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슈가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팔았던 부동산이 시가가 1억 5천인데 나한테는 그 아버지 산소가 있고 등등등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한 2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 그런데 팔았다가 나중에 10년 지나서 그게 30억 40억 되니까 뭐를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요. 객관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일단은 법률행위 당시에 객관적 가치, 현전 불균형 여부는 어떻다? 법률행위 당시에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리 들어갑니다. 자, 바로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되고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그냥 퉁쳐서 가는 거야.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자,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무경험이라 정의를 할 테고, 두 번째 이슈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 현전 불균형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당시를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현전 불균형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예, 이 정도까지 해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는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추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고, 전환 얘기면 나중에 따로 볼 거야. 해서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 얘기 한번 보고 버릴 텐데 거의 구성이 안 됩니다. 자, 피해자는 폭리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앞에서 우리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게 되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자, 다 토해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사안이야.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허용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험용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데 반사적 법률행위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약간 이런 우리가 첩계약 얘기를 했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랑 6개월만 살아다오라고 해서 첩계약을 체결하고 을한테 아파트를 약정 지급하겠다. 아파트를 한테 사주겠다라고 하는 약정은 뭐가 됩니까? 103조 위반에 걸려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사줘도 된다. 물론 이제 겁나 욕먹겠지. 싸가지 없다고. 하여튼 그렇다 치고 만약에 등기를 넘겨줬다. 사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근데 이제 무효가 되면 원래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가 있어야 정상이야. 대부분의 무효.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해제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이자도 같이 지급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어. 근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걸리게 되면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거야. 넘겨준 사람 자체도 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사줘버렸잖아요. 그럼 그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는 우리가 물권에서 공부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소유물의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3조는 특이하게도 양쪽 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이런 것들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도박 채무라고 해서 자, 도박장에서 도박을 할 것임을 알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제 그 차용금 채권은 무효가 되게 된다.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꾸 전화질하고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동네 소문낸다고 그러고 괴롭혀가지고 부동산을 만약에 넘겨줬다.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럼 넘겨준 사람은 그 도박 사용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03조 위반의 경우에는 이게 특징이 뭐냐면 다른 무효와 다르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104조 사실은 뭐랑 비슷한 103조 일종으로 보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는 것이 피해자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폭리자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판돼 버리는 거야. 좀 이따 이제 무효인 법률에게 전환 법률을 설명드릴 텐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집합건물법이라고 해서 물권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게 재건축 하려면 얼마? 5분의 4, 5분의 4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다. 한편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했었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매도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 물론 작년 시험에서는 2개월 내에 자 지금 최고를 했는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걸 갖고 작년 시험 문제 출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다시 이 재건축에서 매도 선고 얘기를 배제하고 들어가십시다. 갑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권이 평당 보통 이제 조합원 지분권이 2천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이 재건축 조합 을하고 재건축 조합 을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사람을 쫓아내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면 평당 5천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팔겠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당 7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치고 나온다고. 그럼 이제 갑은 법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어떻게 평당 7천 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재건축 조합은 바로 뭘 걸어버리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걸어버리는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서 무효가 되게 되면 피해자, 재건축 조합은 뭘 주장할 수 있고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어떻다?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지분권을 넘겼잖아요. 지분권 넘기고 평당 7천을 받아 처먹었다고. 그러면 7천 전부가 뭐가 된다? 부당 이득에 해당되니까 조합한테 다 토해내야 돼. 하지만 자신의 지분권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소위 바로 불공정한 법률의 어떤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드리는데 시험용은 큰 의미는 없어요. 좀 이따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이 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무효행위 전환의 법률. 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민법 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거의 설명을 안 드리고 들어가요. 왜?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책에상 설명은 드리긴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궁박, 두 번째 무경험, 그리고 기준점, 그러면 현전 불균형의 기준점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마지막 이슈가요 무상계약하고요 경매에 있어서는 소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을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상계약이라는 건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불공정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들어서 무효를 당연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 경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을한테 돈을 빌리고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이 저당권을 생겨서 경매를 붙였습니다. 자기 갑 생각에 이게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막상 낙찰받은 것을 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는 갑은 이게 사실 공박,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을 해서 그런 상황 때문에 현재의 균형을 잃게 어떻다. 이게 5천만 원을 매각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누가 주장을 했던 거야. 그런데 만약에 경매에 있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개념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경매 제도 자체가 형해가 돼버립니다. 누가 낙찰을 받겠어요? 내가 낙찰을 받는데 또 좀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불공정으로 걸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공박과 무경험, 경소를 전제로 해서 현전 불균형이 발생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거래가 아닌 증여계약 이런 것은 어떻다?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법원 경매 등을 통해서
통해서 물건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이건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이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거 끝이에요. 자, 바로 질문 가서 보겠습니다. 1번. 교재 24페이지.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그럼 던져주는 지문이야. 2번 지문이요.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궁박이 있거나 경솔이 있거나 무경험이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얘기죠. 해서 두 가지 요건. 자, 뭐하고 궁박 플러스 그리고 또 하나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지금 자,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이지 무경험이라고 해서 경솔이라 궁박이라고 해서 바로 현전 불균형 이걸 추정을 하지는 않는다. 3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4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해서 이것도 자주 구성되는 지문이네요. 자, 와서 5번 지문이요.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 이루어졌을 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은 대리인 기준 틀렸죠? 궁박은 본인을 기준해서 심리적 원인 그리고 본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궁박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7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말한다. 옳은 표현. 자, 8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틀린 표현. 이렇게 구성하고 답이 됐었네요. 자, 9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얘기. 20년 지나서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다. 자, 1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전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아까 우리 계약 체결 당시라는 표현 대신에 법률행위 당시 약간 표현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12번 급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전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과 무경험,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해서 틀렸죠? 이것도 지금 처음이니까 읽어드리는데 여러분이 제가 실제 수험생 같으면은 주어서로 끊어가시면 얼마나 편하냐고. 서술은 보면 대충 눈치를 채. 외운 거 몇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쳐넣고 나서 몇 개 외운 그 키워드를 계속 찾아보셔야 돼. 근데 대부분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고? 뒤쪽에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훈련이 되시면은 그 짧은 실력 가지고도 훨씬 더 실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습관을 바꿔야 돼. 그동안 또박또박 앞에서 살아오셨잖아.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잖아. 주말에 뭔 개지랄이냐고. 그래서 또 주워드는 게 있으면 그래서 오늘 하나 배우셨다. 이중명 지금까지 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 틀린 건 소유권 취득한다. 유효다. 얼마나 좋아. 야매 극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교재 25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분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 적용한다 해서 부담 없는 증여가 무상계약이죠. 그냥 증여가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하나 설명드리고 별 의미 없는데 경매 절차에서 이거구나. 경매 절차에서 매각 등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에서 자, 이럴 시간에 자꾸 또 외우셔야 돼. 다시 갑시다. 궁박, 심리적 원인, 본인 기준, 무경험, 일반적인 거래 경매 부족, 대리인 기준, 현전 불공정이라고 하는 거, 현전 의 균형을 잃은 행위, 법률행위 당시 and 뭐가 된다. 바로 제가 객관적 가치 해서 틀리게 뽑을 때 주관적 가치 이렇게 뽑아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경매하고 자 무상 계약에 있어서는 어떻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자 통정 허위 표시라는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자꾸 뭐랑 비교를 하냐면요. 얘랑 민법 103조를 비교해서 출제가 돼요.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사례를 만들 수가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례를 만들 수가 없다고.
시가 5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에 매매했다. 그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몰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죠? 시가 5천짜리를 2,500에 매도가 됐다. 반값에. 그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딱 선언을 할 수 없다고. 시가 5천인데 딱 보아하니까 이게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 토지 가격이 하락이 예상됐을 때 그걸 감안해서 살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말은 사례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없다고. 개념상.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 비진의 의사표시,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 기술상 사례를 만들기가 거의 힘들어. 미리 말씀드린 비진의 의사표시는 농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담이 유효냐 무효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게 비진의 의사표시인데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가 어디까지인지가 대단히 불분명해. 물론 거기서 판례에서 따져묻는 게 있긴 있어. 근데 아까 민법 103조만 하더라도 이중매매 적하담 보배하듯이 사례 만들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례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는 사례를 못 만들어. 그래서 사례 문제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얘는 사례가 딱 정해져 있어.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허위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키를 했다 해서 사례가 딱 떨어져. 그리고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아까도 보셨다시피 103조에서는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는 어떻다? 선의 제3자도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예 얘기하기 앞서 하나 더 기억할게. 여러분 교재 가서 아까 문제 중에서 20페이지 2번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5번 지문 바로 가보겠습니다. 5번 지문 20페이지에 2번 문제 5번 지문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5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에 포인트 뭐야? 허위 나와 있죠? 허위에 짜고서 이런 표현을 안 써. 그냥 법화 판례에서는 그냥 허위 이런 표현을 써. 짜고서 근저당권 허위로 설정을 했다. 그럼 근저당권 설정을 해버리면 사 가봤자 어때? 의미가 없죠? 강제집행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뭐부터 먼저 취득하니까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허위 나와 있죠? 이 문제하고 좀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4번 문제에 어디가 있어? 지금 보니까 니은번 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나와 있죠?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민법 103조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 행위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이 뭐가 된다? 통정 허위 표시가 비교를 한다. 그래서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라서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고, 통정 허위 표시는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위 상대적 무효가 되게 된다. 그 사람 자체는 자 권리를 취득할 수 없지만 그 내막을 모르고 새롭게 법률 관계를 맺은 제3자는 없다. 보호를 받는다. 그게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는 문제를 분석해보면 자 민법 103조 관련해서 이중매매 적극가담을 갖고 사례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사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미리 병 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갔어. 자 진짜 어디 대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혹시 시험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할 때 답을 맞추더라도 이중 매매하면 이렇게 쓱 남들이 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매를 배웠잖아. 다음 중 틀린 놈을 고르시오. 병정이 소유권 취득한다. 개소리 하고 있어. 유효. 어서 약을 팔아. 이렇게 딱 찍어. 그리고 누가 물어보거든. 이거잖아.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식하게 이게 말이야. 이중 매매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 이중 매매 적극 가담하면 자, 병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이제 외워버리게 되는 거라고.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단순해. 통정허위 표시는 병이 소유권을 무조건 취득해. 통정허위 표시는 병이 소유권 무조건 취득한다고요. 그냥 좀 이따 문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다 알려드렸어요. 병은 무조건 소유권.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 파이트가 걸리면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하고, 이중매매 103조 위반에 걸리면 어떻다?
바로 병이든 정이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한번 통정의 표시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민법 108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서로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정이라는 게 허위의 의사 표시는 어떻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허위라는 표현 나오죠? 아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허위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뭐가 된다?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 민법 108조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미리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 치고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자, 이미 우리가 계약법 공부할 때 몇 번 설명드린 건데, 선의 제3자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여기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선의 제3자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출제 이슈. 8년 동안 2문제, 그리고 최근 30회까지 하면 3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답부터 외워. 본인과 제3자, 본인과 수익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의 범죄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외우시면 끝난다고. 자, 다시 합시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의 사이에 통정해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된다?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죠? 갑과 을 사이에 통정해서 짜고서 일정한 소유권 이전기를 했다고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을과 새로운 법률관계, 내막을 모르고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이 선의의 병의 범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고. 이게 어디 자료 보니까 선의 제3자에 포함되는 게 17개, 선의 제3자에 포함 안 되는 게 6개인가 이렇게 자료를 본 적이 있어. 미친놈들이야. 그걸 어떻게 외워? 24개를 어떻게 외우냐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깜빡하면 돼. 17개 통정의 표시 해당하는 걸 읽다가도 이제 중간에 잊어버려. 몇 번까지 읽었는지도. 외우기에는 커녕. 그래서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통정의 표시에서, 자,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 대리인의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본인 나와 있죠?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냥 무조건 본인 외우면 돼.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제3자, 이 사람을 달리표는 뭐가 된다? 수익자. 외우셔야 된다고. 통정 허위 표시에서 첫 번째 포인트 물어보는 게 뭐다? 자,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모르지. 우리가 아는 건 안 되는 거 두 놈만 알고 있어.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없다.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가셔야 돼. 그래서 굳이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식이지. 대리인의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본인. 자, 가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병안과 자, 을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병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 을과 병은 뭐라고요? 바로 이 사람은 서로 짜고 사는 거예요. 서로 짜고서 실제 소유권 이전시킬 의사가 전혀 없는데 얘가 을이 병과 짜고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줬다 해서 그래서 이때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을이 통정, 누구와 통정? 병과 통정을 해서 등기를 넘겨주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데 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로 하게 되는데 선의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었죠. 근데 갑이 내막을 몰랐다고? 선이죠. 대리인 을이 자기를 배신 때리고 병과 개수작을 할지 몰랐다고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이 갑은 보호를 받을 것이냐? 못 받는다고. 지 책임이잖아. 자기한테 배신의 칼날을 꽂을 애를 왜 대리인 선임을 해? 그러니까 이때 갑은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근데 하여튼 복잡스럽고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그거 있었잖아. 이중매매 적극가담하게 되면 병대는 소유권 취득 못해? 무효야. 이렇게 외우듯이 통정 허위 표시란 말만 나오게 되면 제3자, 선의 제3자의 범주,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제일 간단한 얘기죠. 아까 설명했던 거.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 얘기야. 자, 가보겠습니다. 세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갑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을과 통정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었다.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통정은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설령 을 명의의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무효. 그래서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 을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내막을 모르는 선의의 병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선의 제3자 병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중매매 적극하다면서 병정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근데 통정 허위 표시에 걸리게 되면 선의 제3자인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예 그냥 이름을 외워버리면 돼. 병이라고 외우면 돼. 왜? 통정 허위 표시에 써서는 정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병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거지. 지금 이 전득자, 선의인 경우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외우셔야 돼. 자, 근데 실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너무 쉽잖아. 선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너무 쉬워. 그래서 선의의 정은 싸가지가 겁나 없는 새끼인데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선의의 정은 겁나 뭐지? 코로나에 걸린 확진 환자이다. 그럼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는가? 한다고. 아니, 뭐냐면은,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선의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고 너무 쉬우니까 사족을 달아. 막 이상한 얘기를 해. 마음이 아프고, 실현당해서 상처를 좀 받았고, 개소리를 한다. 그런데 효력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항상 과실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흔들어 준다고요. 과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의 정은 없다. 소유권 취득한다. 세 번째 이슈,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죠. 은닉행위라고 해서 자, 갑은 자신의,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기를 해야 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등기를 할 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때 법률 관계. 자, 가십시다. 갑은 원래 누구한테? 을한테 이 X부동산의 등기를 넘겨줄 때 뭐라고 해야 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물권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죠.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해놓고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왜? 있는 법률행위 내용하고 같이 똑같은 내용의 등기가 아니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또 예를 들어서 2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번지 토지에 등기를 넘겨줘 버렸다. 그러면 3번지 등기 넘어간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실체 관계하고 등기가 불일치하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될 테고 우리 등기법에서 무효인 등기가 발견되면 뭐한다?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다고. 자, 그런데 이 사안을 보니까 갑이 을한테 증여를 했는데 자, 등기부에는 뭐라고 표시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게 되는 거죠. 실체 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될 사안인데,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재벌회사 사실회장님께서 자기 자식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합니다. 근데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매매로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국세청에서요, 그 조사해가지고요, 실제 증여 행위로 판단하고, 자, 바로 증여세, 과세 처분을 누구한테? 을에게 때립니다.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내야 돼요. 증여세 과세 처분을 때리니까 변호사를 만나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뭘 주장을 하냐면은 봐봐. 원래 증여야. 나도 인정해. 원래 증여인데, 자, 지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자,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전제를 까는 거야. 다시요.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 사람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증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두 사람 사이에 증여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증여를 받는 게 아니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 사람은 유효하게 증여를 받은 것이 되게 되고 그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등기를 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 근데 우리 민법 108조에서는 자, 바로 통정한 서로 짜고 선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현재 등기명이 누굽니까? 을입니다. 그러나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증여세를 낼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증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어떻다?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라는 게 피고 측 주장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세금 아끼려고 개수작하다 걸리니까 국세청에서 과세소문 때린다고, 증여세 때린다고. 그러니까 아직 증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죄송한데 민법 186조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매도권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백날 증여 의사표시를 했던 절정 등기를 안 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난 증여를 못 받았다. 한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민법 108조에 따른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이 되므로 무효이다. 그래서 나는 이 등기,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어차피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튀고 나온다고. 재수없잖아. 새끼들이 걸리기 전에는 저 매매라고 해놓고 걸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게 소위 이제 서구 영미법에서는 금반원 원칙이라는 결례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 논리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매매 계약은 무효, 통정허위 표시가 매매는 무효. 근데 증여는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보여, 은닉돼 있기는 하지만 어떻다? 보이지는 않지만 유효하다. 그래서 을은 등기 표시와는 무관하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그래서 증여서 내시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을이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럼 뒤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은 무조건 따져 물을 필요도 없다고. 을이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다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자, 다시 갑과 을이 짜고서 을한테 등기를 넘겼어. 이거 을명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근데 병이 소유권을 이걸 다시 매수했어. 선이 이면 내막을 모르면 어떻다? 병은 보호를 받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만약 알면서 그러면 이 병은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의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설령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증여, 실제 증여, 형식은 매매, 그리고 을이 결국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매는 무효고 증여는 유효라서 결국은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병은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은닉행위에 관한 법률 29회 30회 때 연속 나왔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 외우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슈,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거.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뭐가 있었냐면은, 선의 제3자, 병은 어떻다? 과실이 있다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세 번째 이슈, 은닉행위라고 해서 매매 무효, 증여 유효. 그래서 병은 을은 소유권 취득하고 뒤에 있는 사람도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통정 허위 표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바로 교재 가지고 볼까요? 26페이지 첫 번째 이슈.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불일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일단 이제 서로 짜고 한다는 의미가 서로 진위하고 그 다음에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거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쌩까버려요. 말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지금까지 시험 문제 답을 뽑고 있어요. 그러면 읽지 좀 마. 제발 읽지 좀 마. 뭐 안다고 읽어. 이거요. 막 읽잖아요. 그럼 이제 알았던 것까지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플하게 가셔야 돼. 민법이라고 하는 게 누가 그러더라? 이해하는 개소리하고 있어요. 그냥 이해할 시간이 없어. 문제를 풀고 이럴 짬이 없어요.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부 방법들은
학자가 되거나 뭐 또 법학, 논하고 이런 거 할 때 써먹는 거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바로바로 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1번 개소리. 2번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아. 개소리잖아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잖아. 처음 듣는 얘기죠? 1번, 2번 얘기는 다 지금 처음 듣는 거야. 그리고 무시하는 거야. 아예 옳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뭐야? 답을 찾아라. 이게 답을 찾아라. 자, 두 번째 박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선이 이게 되면은 어떻고 보호받을 수 있고 악이 이게 되면 어떻다?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2번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은 파산 관제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이상 선의로 다뤄진다 해서 얼마나 좋아. 지문 4개. 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짜증내기 없기.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5개 있는데 4개를 보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짜증내기 없기. 5번이 답인가 보다. 아니, 읽지 말라니까요. 시험 볼 때 그 훈련 안 되시면 죽습니다. 이 판례가 지금 처음 나온 판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반 수험생들이 이걸 쉽게 잡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을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자,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관련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검토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문제,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우리는 제3자 아닌 것만 알고 있죠?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자, 바로 제3자가 아니다. 자, 뒤에 디귿번에 본인 나와 있죠? 우리 1번에 제3자 나와 있죠? 이 두 사람은 어떻다? 선의 제3자가 아니다. 그럼 인 것은 기억, 니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 문제,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 답 어디 있어? 2번, 수익자. 나와 있죠? 나와 있죠? 남들 찍기 전에 빨리 찍어야 돼, 빨리 찍어야 돼. 빨리 끄들고 노래방 가야 되니까. 읽지 마시라고.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읽지 마시고 답을 찍어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의 통정허위 표시 법률 관계에서 자, 지금 선의 제3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가 됐던 것이고요. 1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은 허위의 매매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바로 답 치고 들어가야 돼. 읽지 마! 자, 선의 제3자, 선의 병은 분명히 싸가지가 없어. 그래도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선의 병은 과실이 꼭 있어. 실수, 자기도 잘못한 게 있어. 그럼 어떻다? 소유권 취득한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선이 이기만 하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라고 해서, 자, 틀린 걸 고르시오니까, 거기 이제 아마 4번쯤이, 5번인가 보다. 병이 선일지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바로 나와 있죠? 나머지 읽지 마시라고 제발 부탁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3개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어. 과정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한 번 더 답들을 외우시는 게 제일 낫는 장사예요. 문제가 너무 쉽냐고요? 너무 그렇게 빤하게 내기를. 아무도 이걸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중매매 적극하다 8년 동안 5문제 나와도 다 문제가 다른 것처럼 보여져. 근데 답을 알고 분석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근데 은닉행위 관련해서 보게 되면 지문부터 볼까요? 당사자가 통정해서 증여를 매매로 가정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틀렸죠? 증여, 자, 교재 몇 페이지? 28페이지. 증여는 뭐가 되고 유효, 매매는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28페이지 보고 있어요. 핵심 지문 해서 이게 30회 때 답이었어. 근데 29회 때 그 하단부 28페이지 하단부에 관련 기출 문제로서 또 출제가 됐어. 자, 보니까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을 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은닉행위가 되게 되는 거야. 바로 지금 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죠? 무효죠? 옳고. 두 번째, 증여는 뭐가 됩니까? 유효라고 해서 오른편. 기억니은 일단 오른편. 디귿번,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을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선이고 악익을 떠나서 병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요. 리을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앞을 읽으면 안 돼.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선의 악의를 따져 물을 필요도 없이 은닉행위에서는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통정의 표시밭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아까 이중매매 적극하다면서 정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두 개를 엮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분석하면 29회 때 사례형으로 나왔어요. 전부가 다 오른편 이렇게 구성했고 그 다음에 30회 때 옆에 지문 나왔었죠? 증여, 매매 모두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그 전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지문 형태로 구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통정의 포시표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시작하겠습니다.